아빠, 미안해요. 딸의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나는 아파트 14층 옥상 아래에서 딸의 시신을 마주했습니다. 20살, 대학교 1학년, 내 딸 수진이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경찰은 자살이라고 하더군요. 옥상 난간에 올라간 흔적과 유서 같은 문자 메시지는 있었으나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딸은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딸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것들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오늘도 둥근 이야기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나는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55살인 지금 돌아보면 그때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서로 너무 지쳐 있었죠. 딸 수진이는 10살이었습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아내가 양육권을 가져갔어요. 나는 한 달에 2번 수진이를 만날 수 있었죠. 아빠, 언제 다시 같이 살아? 곧 같이 살 거야. 수진아, 아빠가 큰 집 구하면 그때 같이 살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혼한 부부가 다시 합칠 리 없었고 그 당시엔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2년 후 전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 아빠, 나 재혼하려고 해. 뭐라고? 좋은 사람 만났어. 수진이도 잘 챙겨줄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남자가 내 딸을 키운다니. 수진이는 뭐래? 처음엔 싫어했는데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고.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하지만 나는 이혼한 전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전처의 재혼을 막을 권리는 없었죠. 그해 가을 전처는 재혼했습니다. 상대는 강민수라는 43살 남자였어요. 중소기업 부장이라고 했고 외모도 괜찮았습니다. 수진이를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새아빠 어때? 괜찮아?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엄마가 많이 좋아해. 하지만 수진이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꺼져 있었습니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수진이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딸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말수가 줄었고 웃음도 적어졌습니다. 수진아, 학교 생활 어때? 괜찮아요.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 네. 대답은 짧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수진이가 갑자기 머리를 짧게 잘랐더라고요. 여자애들이 긴 머리를 좋아하는 나이인데 거의 남자 머리처럼 짧게 잘라버린 거예요. 왜 머리를 그렇게 잘랐어? 그냥요. 편해서요.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았지만 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해 겨울 수진이가 감기에 걸렸다며 만남을 취소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같은 이유로 만나지 못했어요. 전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이가 많이 아파? 병원은 갔어? 응. 걱정 마. 좀 예민한 시기라 그래. 사춘기잖아.
그래도 내가 한번 봐야지. 이렇게 계속 안 보면 안 되지 않겠어? 다음에 수진이가 지금 아빠 만나기 싫어해. 만나기 싫다니.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사춘기 딸이 아빠를 피하는 건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간 수진이는 더욱 저를 피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로 한 약속도 두세 달에 한 번이 되었고, 만나도 30분이면 헤어졌어요. 아빠, 학원 가봐야 돼요. 벌써? 밥이라도 먹고 가지. 아니에요. 늦으면 안 돼요. 나와 함께 있는 게 불편한 것처럼. 딸은 항상 서둘러 떠났습니다. 내가 이혼한 아빠라서 그런가? 자책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2025년 수진이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20살, 성인이 된 딸이었지만 여전히 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어요? 놀랐습니다. 딸이 먼저 연락한 건 몇 년 만이었거든요. 그럼 당연하지. 어디서 볼까? 아빠 집 근처 카페에서요. 토요일 오후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후드티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마스크를 벗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수진아, 많이 마른 것 같은데? 다이어트 중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톱을 물어뜯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요즘 힘든 일 있어? 수진이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 응? 아빠는 저 사랑해요?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내 딸인데. 진짜요? 아무리 큰일이 생겨도?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네 편이야.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저 사실은. 그때 수진이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온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먼저 가볼게요. 잠깐, 수진아. 딸은 황급히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급하게 뛰쳐나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핸드폰을 본 순간 분명히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번이고 수진이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으며 수진 엄마와도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아침이 밝는 대로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악몽에 시달리다 눈을 뜬 순간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일어서 옷을 입으며 수진이에게 연거푸 전화를 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단 메시지에 다시 전화를 걸려는 순간 전처에게서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수진 아빠, 수진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왜? 수진이가 왜? 아파트에서 떨어졌어. 병원으로 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영안실은 차가웠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 천을 걷어내자 수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얼굴에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나 차가웠어요. 전처가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새아빠도 함께였는데 그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오전 7시경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서는 없었지만 아버님께 보낸 마지막 문자가 유서 성격으로 판단됩니다. 자살이라고요? 네. 옥상 CCTV를 확인했는데 혼자 올라갔고 누군가 밀거나 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왜 자살을 해요? 이유가 뭔데? 그건 유가족분들께서 더 잘 아시지 않을까요? 나는 전처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이 최근에 이상한 점 없었어? 전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요즘 방에만 있어서 말도 잘 안 하고. 그럼 학교는? 친구들은? 학교는 잘 다녔어. 친구들이랑도 문제 없었고. 그럼 왜 내 딸이 죽어야 했어? 새아빠인 강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요? 수진이가요? 전처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얼마 전부터 정신과 다녔어. 약도 먹고 있었어. 어제 저녁 오랜만에 만난 수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는 저 사랑해요? 아무리 큰일이 생겨도? 딸의 마지막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전화가 왔고 딸은 도망치듯 떠났죠. 내가 붙잡았어야 했어.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야 했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수진이의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조문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수진이 친구들과 선생님들, 친척들, 20살에 세상을 떠난 젊은 목숨을 모두가 안타까워했습니다. 빈소를 지키며 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대체 왜? 수진이가 우울증이 있었다고 해도 자살할 만큼 심각했을까? 나한테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아니, 말하려고 했었다. 마지막으로 만난 날. 수진이는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 장례식 둘째 날 밤 전처가 큰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진이 물건들이야. 옷이랑 책, 그리고 봉투를 열어보니 딸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교복, 사진첩, 일기장, 그리고 핸드폰. 핸드폰은 비밀번호 몰라서 못 열었어. 나는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지만 잠금되어 있었어요. 비밀번호. 수진이 생일을 눌러봤지만 틀렸습니다. 내 생일도 아니었어요. 여러 번 시도 끝에 우리 가족이 함께 살던 집의 전화번호 뒷자리를 넣어봤습니다. 딸깍. 잠금이 풀렸습니다. 핸드폰 배경화면이 보였어요. 어린 수진이가 내 어깨에 엎여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문자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속에서 수진이의 지옥을 보았습니다. 내 딸, 내 새끼의 지옥이 거기 있었습니다. 문자 앞 맨 위에 삭제하지 말 것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열면 안 될 것 같았지만 눌렀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오늘 밤 11시에 내 방으로 와. 그쯤이면 엄마 잘 거야. 보낸 사람 강민수. 새아빠였습니다. 날짜는 5년 전. 수진이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음 메시지. 어제는 잘했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지?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슬퍼할 거야.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 내가 원한 거잖아. 아빠 유혹한 거 잊었어? 메시지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5년 동안이나 내 딸은 이런 메시지를 받아왔던 겁니다.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내 딸이 있었습니다. 그 짐승과 함께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던졌습니다. 구토가 치밀어 올라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습니다. 10분 동안 변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메시지를 더 읽어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최근 메시지. 아빠한테 말하겠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수진이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말해봐. 누가 믿을 것 같아? 내 엄마도 안 믿을걸. 증거 있어요. 사진도 있고 메시지도 다 저장했어요. 그래. 그럼 경찰 가봐. 내가 먼저 유혹했다고 할 테니까. 거짓말이에요. 넌 이미 더럽혀진 몸이야. 누가 널 믿겠어? 그리고 수진이가 나를 만나러 왔었죠. 아빠는 저 사랑해요? 아무리 큰일이 생겨도 딸은 말하려고 했었어요. 용기를 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왔고 딸은 도망쳤어요. 그 전화를 확인해 봤습니다. 강민수였습니다. 수진이가 전화를 받지 않자 보낸 마지막 메시지. 지금 어디야? 누구 만나?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안 오면 엄마한테 네가 한 짓 다 말할 거야. 딸은 겁에 질려 도망쳤던 겁니다. 그리고 딸은 죽었습니다.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딸 자살 사건 담당하신 형사님 계십니까? 다음 날 아침 경찰서로 갔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명백한 성폭력이에요. 제 딸이 자살한 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해 봐 주실 수 있습니까? CCTV부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옥상 CCTV를 다시 틀었습니다. 오전 6시 50분, 수진이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였어요. 7시 10분까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7시 11분, 문이 열리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강민수였습니다. 강민수가 수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딘가 전화를 하려는 듯 했습니다. 강민수가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실랑이 끝에 강민수가 수진이를 밀었습니다. 수진이가 난간에 걸려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자 강민수가 수진이를 재차 밀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수진이는 떨어졌습니다. 강민수는 잠시 서 있다가 난간 너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계단으로 사라졌어요. 살인입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의붓아버지가 딸을 죽였어요. 같은 날 오후 강민수는 체포되었습니다. 장례식장 빈소에 있을 때였어요. 경찰이 들이닥쳤고 그는 수갑을 찼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강민수 씨, 박수진양 살인 및 성폭력 혐의로 체포합니다. 전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성폭력?
살인? 나는 전처에게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당신 남편이 우리 딸한테 한 짓 좀 봐. 전처가 핸드폰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강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에는 후회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들킨 것에 대한 분노만 있었죠. 나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주먹으로 강민수를 내려쳤습니다. 경찰이 말렸지만 할 수 있는 만큼 나는 그 짐승 새끼를 내려쳤습니다. 주먹이 그의 얼굴에 박혔습니다. 내 딸을 죽였어. 이 XX. 경찰들이 나를 떼어냈습니다. 강민수는 코피를 흘리며 끌려갔습니다. 3개월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민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하비아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성폭력이 아니에요. 수진이가 먼저 유혹했습니다. 옥상에서는 말다툼만 했어요. 제가 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핸드폰 메시지, 사진, CCTV 영상,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진이의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장례식 후 전처가 정리하던 중 찾은 거였어요. 일기장에는 5년간의 고통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새끼가 내 방에 왔다. 무서웠다. 엄마한테 말하고 싶지만 엄마가 슬퍼할까봐 머리를 짧게 잘랐다. 예쁘지 않으면 안 올까 해서. 하지만 소용없었다. 아빠가 보고 싶다. 아빠한테 말하고 싶다. 하지만 아빠가 날 더럽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더 이상 못 참겠다.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오늘 아빠를 만났다.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새끼가 전화했다. 무서워서 도망쳤다. 내일 경찰서에 가기로 했다. 이제 끝내야 한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의 묘를 찾았어요.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네가 힘들 때 몰라줘서 미안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나쁜 놈은 평생 감옥에 있을 거야. 다신 나올 수 없어. 묘비에 새겨진 딸의 이름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전처는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재혼한 남자가 딸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사실을, 그리고 딸을 죽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아동 성폭력 예방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 딸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부모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녀가 이상한 신호를 보내면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말을 줄이거나 외모가 갑자기 변하거나 특정 사람을 피하려 하면 반드시 이유를 물어보세요. 아이들은 말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끄럽고 무섭고 믿어주지 않을까봐. 하지만 부모가 먼저 손을 내밀면 아이들은 말할 수 있어요. 제발 제 딸처럼 되지 않도록.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